친환경 농업 미생물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의 과장을 맡고 있는 김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고 농업미생물과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원래는 전공은 곤충이었고요. 근데 제가 미생물과에 가서 지금 거의 10개월인데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미생물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제가 받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환영사의 강계관 의원께서 보이지 않는, 그렇죠, 미생물 그 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생물이 활동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코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미생물의 활동이거든요.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면서 비를 조금 맞기는 했습니다만 이 비가 내리는 그날 처음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 하더라고요. 17세기에 네덜란드 레베누크가 회미경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경이로웠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이라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농업의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게 바로 미생물이다. 어떤 미생물이냐? 친환경 미생물이라는 거죠. 모든 분들이 저가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아니라 농식품부가 아니라 모두 저명한 학자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장 산업은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농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 기반은 뭐냐? 바로 친환경이라는 거죠. 친환경 농업이 확대돼야지만 지속 가능한 거죠. 그것의 주역은 바로 미생물이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대기는 다 가스로 차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생명체가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살기 좋게 만드는 주역이 바로 미생물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죠. 미생물은 보이지가 않는다. 당연하죠. 제가 이게 얼마 키는 안 크지만 저보다 1000분의 1 작은 게 개미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제 옆에 개미가 지나가는 거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그 개미의 1000분의 2가 바로 미생물입니다. 이게 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레베누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휴면행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게 미생물입니다. 그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죠.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어떻게 그 숫자를 말할 수 없죠. 10의 30성이니까. 단위가 없는 거죠. 그만큼 숫자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줌에 아까 한 줌의 흙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줌의 흙에는 100억 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원하기보다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친구인데 이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집단은 더 재미난 거예요. 사는 곳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 지구를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었겠죠. 사는 곳이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에도 물론 있고 우리가 지금 늘 들고 다니죠. 네, 들고도 이 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구인데 얘는 pH로 따지면 중성인 곳도 살지만 산성에서도 살고 알칼리성에서도 사는 거죠. 강산과 강알칼리에서도 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도 또한 똑같습니다. 저온이나 고온이나 그 속에서 사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소,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는 산소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산소가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 있는 데서 살고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없는 데도 사는 애가 있고요. 또한 아예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사는 친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애들이죠. 뿐만 아니라 소금물, 농도가 높은 곳에서 살고요. 자기 스스로 산소와 기름이 좋아합니다. 이만큼 아주 이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아주 다양한 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제 어려움점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은
이런 어떤 기능을 잘 발굴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아주 번식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번식력이 이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면은요, 상당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얘는 단순해요. 그냥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 떼내거나 아니면 이거 출하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출가를 시키듯이 하나를 떼서 주거나 아니면 포자를 해서 날리거나 번식하고 아주 단순하다는 거. 또 무엇보다 증식 속도, 제가 경상도로 발음이 하고 왔는데 증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타이머를 만들어놨지만 1시간 안에 8개의 박테리아를 만드는, 우리들은 10개월 있어야 자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번식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17세기에 발견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명 쪽에는 195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친구는 그전부터 밝혀지고 보이기 시작한 거는 17세기지만 그전부터 우리와 같이 살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 식품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의약품까지도 이 친구 페니실린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다 미생물의 역할이었고 또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유래돼서 나오는 산물들도 또한 많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쪽에서 환경의 마지막 역할은 미생물이 그거를 해결을 했다는 거죠. 이만큼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농업도 똑같습니다. 아주 많은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작물, 축산, 그리고 농업이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오염물질 이런 부분들도 이 친구는 해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우리 김지영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전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밝혀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환경의 다양성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 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네, 단지 지금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게 농업적으로 저는 제 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적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위에 또 우리 전남대 김 교수님께서도 발표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많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자료를 오늘 보니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적 분야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그게 우리의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쪽과 미생물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한 쪽에 농업 농촌을 만드는 미생물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무엇보다 우리도 체력이 국력이고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작물들도 똑같습니다. 작물들도 건강해야지만 생산성도 높고 그다음에 기능성도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미생물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네이처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 인간의 가장 많은 데가 뭡니까? 미생물이 여기 장내입니다. 저도 미생물과 가서 아마 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미생물이 좋은 거를 알고 안 웃으시니까 좀 썰렁합니다. 예, 제가 배가 나온 건 아마 미생물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미생물이 많다는 얘기가 좋은 미생물이 많겠죠. 그럼 제가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작물을 그러면 어디에 가장 미생물이 많다는 거죠? 가장 많은 것을 컨택할 수 있겠죠. 뿌리.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뿌리 건강에 그쪽에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작물에 가면 잎부터 꽃도 피고 열매 그게 나한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 교수님도 내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물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한테 이렇게 가서 인사도 드릴 수가 있지만 식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고정된 상태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아니면 척박한 땅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미생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가장 미생물이 많겠습니까? 작물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유기물을 뿌리로 컬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미생물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유익한 미생물, 우리가 지금 개발된 거의 모든 미생물들은 대부분이 뿌리 건강에서 발굴하고 선발했던 애들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미생물과 작물, 특히 식물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화초들도 똑같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미생물이라는 거죠. 네. 그걸 바로 튼튼하게 만드는 우리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애는 식물체 안에 있거나 아니면 잎 주변, 기공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자, 지금 여기 좋지 않다. 너가 얼른 더우니까 기공을 열어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면 식물 자체도 활동을 하지만 이런 미생물 활동에 의해 가지고 식물은 더 많은 기공도 열고 좋은 물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거냐? 보시는 것 같이 고온, 저온 다 견뎌내요. 무조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견뎌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뭄에서도 가뭄이 올 봄에 저희들은 가뭄 대비해서 인격체를 가뭄 테스트를 하는데 비가 지금 촉촉히 내려가지고 나중에 5월달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뭄에도 이 미생물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게 특이점을 보이는 친구는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홍수에서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영 쪽에서도 그쪽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병 침입으로부터 아까 김지영 교수님께서 토마토 품마르병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거죠. 이게 보디가드 역할을 이 친구가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해충에부터 자기가 피해를 받기 위해서 독물질을 내는 거죠. 그런 쪽도 이 역할을 하고요. 또한 중국에서 오염 가장 요즘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양분이 결핍되면 뭐가 결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식물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식물이 자체적으로 또 날 수가 있는 이런 어떤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물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 몇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가기 전까지 18년 정도까지 봤을 때는 먼저 그 아까 병 발생 억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작물이 품마르병이든 아니면 미역병이든 이런 부분들에 걸리기 쉬울 때 이것을 막는 하는 게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면역 체계를 운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물이 생육을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 기능들이 우수한 놈들을 선발을 했고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작물에 썼을 때 수량은 많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배추나 오이나 등등 다양한 작물에서 그 결과를 봤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녹색혁명 우리가 잘 먹고 난 이후에 백색혁명이지 않습니까? 사계절 내내 만나는 거, 그다음 좋은 거 잘 먹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비닐하우스였던 거죠. 시설 재배였던 거죠. 하지만 시설 재배라는 것은 노지가 아니고 하나의 제한된 공간입니다. 제한된 공간은 인위적으로 물을 주는 부분이니까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부분에 연작이 또한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되는 게 염류입니다. 이 염은 우리 바다의 그 염이랑은 좀 다르죠. 많은 염류 중에서 주로 거기에 발생하는 건 질소나 등등 이런 쪽의 염류이죠. 그런 피해에서 견디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저희들 여기 뭐 균주명은 안 적었지만 이게 이제 곧 산업화되는 부분이라 바실러스 메소나의 한 종류인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잘 견뎌내서 수량이 상당히 많이 정제되더라는 거죠. 자, 일례로 첫 번째 작년에 했을 때입니다. 먼저 오이에서 먼저 했을 때 물론 저희 현장 평가 저희 원장님 모셔서 봤는데 수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기억률이 상당히 감소를 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또한 올 초 2월에 토마토에 했을 때는 지금 청량리까지도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 수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도 증가를 하는 결과를 얻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과는 방울토마토이지만 일반 토마토, 큰 토마토도 해봤을 때에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특이한 부분은 딸기였습니다. 딸기는 이거는 다시 재현성을 보기 위해서 제 실험이 지금 들어갈 겁니다. 유묘부터 그 다음에 가을에 다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특히 보시는 것 같이 초기부터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속이 이 생육이 상당히 빨라요. 그다음에 르너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르너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유효로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어떤 장점이 있고 또한 당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황산화 물질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이것도 밝혀낼 것이고요. 이게 정말 제한성이 그대로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추후에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뭄 피해 그리고 고온 운전 시설 재배 내에서는 이제 고온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폭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견뎌낼 수 있는 작물이 될 수 있게 미생물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 가을, 죄송합니다만 5월 정도 돼봐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자랑하고 싶어서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측지, 새만금 관측지 상당히 광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연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작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구는 원래 착수가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계속 더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혼자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력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또한 똑같습니다. 가해에서 하는 일은 많지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친구도 아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해결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5주 정도는 선발이 됐는데요. 계속 끊임없이 좋은 애를 선발을 해보고 정말 테스트 해보고 나가서 작물에 정말 제대로 적용을 되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볼 계획이 있습니다. 작물은 아마 다음 타임 때 교수님이 더 많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이 또한 미생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구가 거의 50년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90억이 된다고 지금도 만만치 않은 숫자의 인구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바로 비료와 농약 덕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산성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등등 이런 어떤 화학 농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토양 속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아니면 화학적으로 칠 수는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 화학적인 방법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층에서는 두 가지 방법도 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바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미생물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기 와 있는 우리 안재영 박사입니다. 안재영 박사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양 속에 있는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현재 발견이 됐습니다. 선발은 다 했어요. 물론 끊임없이 계속 더 좋은 놈은 찾아낼 거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살충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물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되고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의 미생물이 한 종, 하나의 농약을 분해를 하는 거에 있지만 우리 같이 하나의 미생물이 7종을 한꺼번에 분해하는 것은 처음 있는 것이 부분이죠. 물론 더 많이 우리는 타겟은 한 10 어벤져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선발을 하고 이 놈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분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현장 적용 실험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가장 문제되는 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살균제, 살충제는 일본 이제 사용 기간이 길거나 반감기가 긴 애들 아니면 사용량이 많거나 이런 애들 주로 타겟이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DDT, 엔도솔판이 아닙니까? 특히 DDT 같은 경우는 퍼펙트한 이 합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박사가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엔도솔판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분해가 되고 있는데 얘는 아직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과학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가겠습니다. 가고 무엇보다 지금 남아있는 토양 속에 있는 그 농약들이 물론 어떤 가수원이나 이런 데는 더 심각하게 많이 남은 데도 있겠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겠죠. 하여튼 이 다양한 조건에 들어가서 정말 이 분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부터 지금 예비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는 글쎄요, 빠르면은 3년, 5년 안에 되겠죠. 아니면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워낙 바깥은 환경이 다양하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내동으로 이루어서 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시겠지만 화학농약을 상당히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화학농약이 아니라 바이오 쪽 아니면 생물농약 쪽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화학농약의 내성을 가지는 병과 해충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인들은 내 작물에 내가 키우는 애들이 재배되고 있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병이 생기고 해충이 발생하면 농약을 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화학농약 대신에 가장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미생물 농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 저희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종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살충제 7종을 분해하듯이 전리농약은 이 미생물이 병도 막고 해충도 막고 이 두 가지 동시에 되는 또는 지금은 3종 세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고추 같은 경우 역전, 한적병 등등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는 저희들이 할 것은 그런 쪽으로 하고요. 또한 기후변화에서 가장 문제되는 돌발 해충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온성, 화방 나방이라든지 나방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시작했고요. 또한 작은 애들, 해충 중에서 총체벌레라든지 이런 작은 애들도 상당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홍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축산단하고 같이 호흡도 했었고요. 그래서 냄새를 억지를 좀 저감시키는, 없애지는 못하죠. 저감시키는 연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백선도 받았고요. 현재 저희들이 해봤을 때에 냄새는 저감은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한 번 뿌리고 냄새 안 난다 그건 아니죠. 얘가 계속 똥을 싸듯이 미생물도 계속 투입이 돼야지만이 그 냄새를 절감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인 냄새의 체감은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 악취물질 허용 기준 안에는 다 들어가게 안에서는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미생물은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필수 부분도 저희 지금 혼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들도 얼른 해줘야지만 국민들한테 쾌적한 농업 농촌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 예비 실험 PIS 가지라고 해서 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했으면 내년에 이거를 이제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 아까 얘기했지만 또 인력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 또 예산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있어야지만 정말 빅가이드와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실험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촌에 가보면은 멀칭 비닐들이죠. 멀칭 비닐들이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사진에 좀 흐릿하지만 이거는 중국산 사진인데요. 이 땅속에 이렇게 비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대규모로 하는 어떤 농장인 경우에는 밤이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허연 부분, 그러니까 같이 갈아져 버려서 조각조각 땅속에 들어가 있고 날리고 이런 어떤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생물로 해결할 수, 물론 미생물 자체만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분해력 테스트를 해보고 전 세계 논문들을 다 스크린해서 어떤 미생물인지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는 저희들 아까 미생물 언행 저희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그 근처 물론 그 종이 그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테스트 해보고요. 그리고 메리츠나 다른 데 가서 좋은 애들 선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해력을 보고요. 또한 미생물이 내는 홍수에 의해서도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을 했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은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래도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해서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식집에 가서 먹는 미소 된장 아니면 미소 라멘 그 된장은 우리랑 다르죠. 그거는 같은 균주입니다. 한국에는 균주인데 이 균주는 일본에서 미소 된장을 만들 때 쓰는 미생물입니다. 아까 누룩도 나오고 많은 어떤 식품 쪽에 발효 쪽에 아까 발효의 5대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 메주도 하나의 그건데 하지만 일본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미소 된장 만드는 게 왜냐하면 하나의 균주가 들어가서 콩이라는 그 단백질을 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도 분해해서 감칠맛 나고 등등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어떤 물질을 내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이 한국들이 자라는 거는 산소가 있는 데서 자라고 온도가 30도 정도 아니면 25도 이상 되는 데서 적정한 온도에서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할머니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가면 겨울 방학 때 끝날 쯤에 메주를 콩을 삶는 거를 보고 그 콩을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겨울에 담는다는 거죠. 온도가 다르죠. 겨울에는 10도 이하니까 온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도 밟아봤습니다면은 털에 의해가지고 사각을 만들고 그거 잘라보면 안에 다양한 곰팡이가 있다는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일본은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하나의 균주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바깥은 일본이랑 동일한 한국권이지만 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난 10년간 전국에 있는 모든 장맛을 내가 최고라는 분들을 다 찾아다녀서 거기서 균주를 미생물을 다 채취했습니다. 1,4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통되는 점들 등등 해서 현재 저희들 미생물원에서 지금 균주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김천선 박사가 왔습니다. 미생물 은행주입니다. 건물주보다 더 무서운 분이죠. 제 친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밝혀내서 정말 우리의 장맛이 정말 구수한 맛 내고 감칠맛 나고 맛나는 그 이유가 뭔지 어느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하는지도 밝혀내고 지금 이제 연구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처럼 하나의 균주가 아니라 다양한 균주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만나고 더 다양한 음식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모인다면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함께 가겠다는 얘기고요. 저희들도 아까 유전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된 균주들도 대부분 미생물 당독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까 오바마 대통령 그 프로젝트도 말씀을 했었지만 학회에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식물 병리 학회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문제는 식물이기 때문에 바이토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거는 뭐 겹칩니다. 유전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애들 발굴해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농업적으로 저희들도 적용을 같이 연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미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배양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배양을 할 것인가 좋은 천연에도 그걸 우리가 생산을 못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죠. 또한 그 핵심 미생물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관을 하고 산업적으로 하려면 재활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물론 사업단도 있고 식품 정책 부서에도 지원도 돼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년에 또 슈퍼시온도 국제적으로 이제 한번 해서 대가들을 다 모셔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헤쳐나가야지만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산업화가 되는 거고요. 적용도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십자는 지금 현재 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생물이 요즘 뜨니까요. 미생물 친구들이 일을 잘하고 나서 많이 지금 나갔습니다. 본청, 그다음 기획조정과 그래서 지금 현재 14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잘할 거로 보고 저도 그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